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자, 여러분, 복습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뭘 돌아와. 요즘 맨날 복습만 했는데. 제가 새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건 정말 아니고요. 예, 그 책을 못 읽고 있었던 슬럼프에서는 벗어났어요. 근데 요즘 그 영상 편집하는 데에 좀 재미가 들어서 이런저런 화면 구성을 좀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런 공부를 좀 하느라고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또 네이버 TV에는 있지만, 유튜브 안에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이 책들이 사라져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소환해서,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좋아했던 것들, 새 옷을 입혀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착한 나무님들은 네, 기쁜 마음으로 복습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을게요. 조만간 새 책들 많이 읽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작년 봄에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민규 심리학 박사의 책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그 습관이나 생각이든 뭔가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 왠지 그 방향을 한 90도 혹은 180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변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행동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저자는 말합니다. 딱 1%랍니다. 그 각도는 고작 딱 1%만 바꾸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책은 1부 자신을 사랑하기, 2부 더불어 살아가기, 3부 인생을 향유하기로 구성되어 있고 총 79가지의 인생 팁, 마음가짐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일화와 사례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심리학 이론들과 함께 버무려져 있어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었고요. 챕터마다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하나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려거든 반드시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독특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생각도 기술이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의 기술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의 3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답니다. 첫째,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서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많은 부분 여러 책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들어봤을 법한 사례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잊어먹기 대마왕들이니 자꾸 읽고 또 들어서 가슴에 차곡차곡 새겨 둘 노릇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 1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 소유했던 것을 상실하면 누구나 괴롭다.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실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잠시만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살다 보면 연필이나 지우개를 잃어버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실연을 당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한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고 두고두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소유한 모든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문제도 생겼다 사라진다. 계절도 왔다가 가고 감기에 걸렸다가 어느 날 다시 건강해진다. 다쳤던 부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된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진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다가오는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자.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잃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그러면 너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식이 죽었는가? 아니다. 그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너의 재산과 소유물을 빼앗겼는가? 아니다. 그것들 역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아마도 너는 나쁜 사람이 내 소유물을 빼앗아갔다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때 내게 그것들을 주었던 이가 이제는 그것을 거둬 다른 이에게 주었는데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세상이 허락했기 때문에 너는 현재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내 곁에 있는 동안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여인숙의 방을 소중히 여기듯이. 질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서 털어내고 싶은 과거는 무엇인가? 잔소리 대처법. 충고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면 그건 두 가지 자유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자유. 둘째, 듣는 사람인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말하고 싶은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준다. 둘째, 들을지 말지 취사 선택은 내 자유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부모나 상사와 같은 윗사람뿐 아니라 배우자나 동료,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듣게 되는 것이 충고나 잔소리다. 그중 윗사람에게 듣는 잔소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준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켜놓은 음악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같은 일도 스스로 할 때보다 지시받아 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 이를 통제감의 효과라고 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통제감을 높이면 된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가 들어주기로 했다고 생각의 각도를 바꾸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자유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듣되 취사 선택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충고든 잔소리든 심지어 선의의 기대조차도 부담스럽다면 참고는 하되 휘둘리지 말고 존중은 하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 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말하는 건 내 자유지만 따를지 말지는 상대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면 스트레스와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 우리는 거의 언제나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이 훌륭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 것일까? 심리학자 제임스 H. 기어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고를 당해 참혹하게 죽은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집단에게는 사진을 보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튼을 눌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단에게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실험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버튼도 설치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부의 전기 저항 반응을 측정했다. 똑같은 사진을 똑같은 시간 동안 봤는데에도 실험 결과 두 집단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싫으면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첫 번째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질문.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어주겠다로 바꿔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아픈 진실은 건드리지 않는다. 성인 군자나 돌부처 같은 사람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핵심 콤플렉스가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상대의 민감한 부분을 헤아릴 줄 안다. 대화를 많이 하라. 솔직하게 말하라. 인간관계를 다루는 책이라면 꼭 나오는 약방의 감초 같은 말이다. 하지만 배려 없는 솔직한 표현은 관계를 파탄내는 독이 된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하면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거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되물으면서 찌른 곳을 또 찌르는 습관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프랑스 속담을 명심해라. 진실만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없다. 팩트 폭격으로 남의 아픈 곳을 찔러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대방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것은 웬만하면 모른 척 넘어가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도 상대가 싫어하는 주제는 건드리지 말자. 단점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도 노골적으로 단점만 지적하기보다 단점 속에 감춰진 장점을 찾아주자. 상처를 건드리는 진실보다 상처를 쓰다듬는 거짓이 더 낫다. 한비자의 세난 편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용은 순한 짐승이다. 길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용의 목 근처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물어 죽여버린다. 군주에게도 이 영린이 있으니 임금에게 유세, 의견을 제시하고 설복하려는 사람은 이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영린이 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호인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적당하면 못 견디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린이며 요즘 말로는 핵심 콤플렉스이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설득력이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이 자극받기 싫어하는 민감한 부분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질문. 상대의 아픈 곳을 건드려 상처 준 일을 떠올려 본다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돌아서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미신이다.
결혼 생활을 1년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가족 치료 전문가 제프리 레이선의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갈등이 심각한 부부를 만나보면 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화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들의 대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들 중에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한 번만 하면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진다. 사람들은 긍정적 자극보다 부정적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효과라고 한다. 관계의 질은 해야 할 일을 잘해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관계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관계의 유지 여부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얼마나 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만일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로 인해 부정성 효과를 좋아하는 일로 상쇄시키면 된다. 부부 상담 전문가인 존 고트먼 교수는 700상 이상 부부들의 대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행복한 결혼 생활과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찾아냈다. 그것은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었다. 분석 결과 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비난이나 무시 같은 부정적인 발언을 한 번 했다면 격려나 칭찬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적어도 5번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대1 이하로 떨어지면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트먼 박사는 이를 마법의 비율 5대1이라고 명명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메시지 하나를 전달할 때마다 적어도 5개 이상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좋은 관계를 길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안다. 질문: 현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갑을 칭찬의 위력. 칭찬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리 당겨서 갑을 칭찬을 하면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너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친구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다. 부장님은 정말 자상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직원에게 자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랑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하지만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면 사랑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아무리 기다려도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리 당겨서 칭찬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다 보면 그는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상대를 현재의 모습대로 대해주면 그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잠재한 가능성대로 대해주면 언젠가는 그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부하 직원도, 고객도, 상사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 선하지 않아도 선하게 대함으로써 선을 얻는다. 노자.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면 직설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앞당겨 칭찬하는 우회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멋진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공사 현장을 잔뜩 어질러 놓고 퇴근하는 인부들로 하여금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제이콥 부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공사를 시작하고 처음 며칠 동안 정원은 인부들이 내팽개치고 간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제이콥 부부는 인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인부들이 떠난 후 아이들과 함께 나무 조각 등을 주어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하는 분들이 뒷정리를 저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폐가 안 되었어요. 그날 이후 인부들은 작업이 끝나면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고 돌아갔다. 질문. 앞당겨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며 예상되는 반응은 무엇인가? 잘 받아주는 것도 보시. 불가에서는 주는 것도 보시지만 잘 받아주는 것도 보시라고 한다. 베풀든 받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모두 공덕이고 보시다. 됐어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사심없이 주고 싶어 건넸는데 상대가 완강하게 사양해서 건넨 손이 민망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미안해서, 부담스러워서, 쑥스러워서, 왠지 덥석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두 번은 사양해야 할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한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기쁘고 행복한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사심 없이 호의를 베풀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매몰차게 거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로 보답하면 된다. 앞으로는 이런 것 사오지 말게. 대학원 시절이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피곤하실 때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인삼차를 준비했다. 한 교수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왜 이런 걸 사왔느냐며 돌려주셨다. 당황해하는 내 표정에 미안하셨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자를 풀고 딱 한 봉지를 꺼내셨다. 그리고 나는 이거 한 봉지만 마실 테니 다음부터는 이런 것 사오지 말게 하셨다. 물론 형편이 뻔한 학생들에게 뭔가를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러셨을 것이다. 원래 그 교수님은 순박하고 좋은 분이셨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른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인삼차를 받고서는 반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선물하는 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자네 마음 생각하면서 잘 마실게.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 인삼차를 2잔 만들어 한 잔을 건네주시면서 인삼차 맛이 정말 좋다고 하셨다. 앞에 교수님은 그 다음부터 찾아뵙기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뒤에 교수님은 늘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내 마음속 큰 스승으로 남아있다. 그날 이후 나는 잘 받아주는 것도 보시라는 불가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 질문. 누군가 나에게 선의로 베풀 때 당신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기왕 할 바엔 조금 넘치게. 칭찬할 때는 마지못해 인사치레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제대로 하자. 아부하거나 거짓 칭찬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대방의 노력까지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칭찬하자는 것이다. 이왕 절을 할 바엔 큰 절을 하자.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로버트 서튼 교수에 따르면 운전자의 90%는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 생각하고 교수 중 94%는 자신이 다른 교수들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의 70%는 자신의 리더십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10개의 일을 했으면서도 15개의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웬만한 칭찬은 성에 차지 않는다. 칭찬받은 사람은 결과뿐 아니라 자기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기억한다. 하지만 칭찬하는 사람은 그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과정에 들인 공을 감안하고 기왕 칭찬할 바에는 너무 아끼지 말고 조금 넘치게 하자.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고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하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하라. 데일 카네기. 남의 짐은 가볍게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누구나 자기 짐은 무겁게 느껴지고 남의 짐은 가볍게 보이기 마련이다. 협업 관계에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기여도는 과소평가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한다. 심리학자 마이클 로스는 자기중심적 편파가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부들을 대상으로 각자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랬더니 양쪽 모두 자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상대의 기여도는 더 낮게 평가했다.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일까? 그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기여한 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승진하면 노력 때문이고 남이 승진하면 줄을 잘 섰거나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질문.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칭찬할 때 내가 보지 못한 과정에서 그가 쏟은 노력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편인가? 해롭다고 믿어야 해로운 것. 같은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극과 활력을 주는 좋은 스트레스가 된다. 스트레스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지식과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나쁘다고 생각할 때 나쁘다. 가벼운 우울증에서부터 치명적인 암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그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그녀는 8년 이상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3%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치가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해롭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고 건강하며 더 행복하고 생산성도 높아 스트레스가 오히려 활력소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자극과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 결합할 때에만 스트레스는 해롭다.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된다. 미국의 한 지방신문에
한여름 가동되지도 않는 냉동차 안에 갇혀 얼어서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건의 주인공 닉 시즈맨은 평소처럼 냉동차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모르고 냉동차를 잠그고 퇴근해버렸다. 뒤늦게 자신이 냉동차에 갇힌 것을 알게 된 닉은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며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몇 시간을 공포 속에서 보낸 그는 냉동차의 나무바닥에 칼로 이렇게 썼다. 너무 추워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밤 냉동차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온도계는 섭씨 12.7도였다. 수사 결과 그는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다. 닉은 냉동차가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추위를 느꼈고 결국은 얼어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공포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질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한 후 그것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